김종대 레이더입니다. 이틀 뒤에 한덕수 탄핵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대0 기각이다, 아니다,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완전히 색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한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른 분석해 드릴까 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한덕수가 이제 탄핵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은 확실히 오시죠? 아, 그럼요. 이거는 뭐 선입 선출 원칙에도 어긋나고, 네. 그리고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데 이제 중간에 한덕수를 끼워 넣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윤석열 선고가 다음 주에도 지금 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니까 그걸 일단 한덕수를 일단 선고해가지고 그때 밥값이라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냐, 온갖 억측이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먼저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국힘에서 원래 이제 한덕수 먼저 하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의견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윤석열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각이거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데 이건 일단 좀 치우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좀 쳐다보면 왜 한덕수를 이렇게 먼저 선고를 해야 하느냐. 자, 이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제가 헌법학자들 통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만약에 윤석열을 먼저 탄핵 선고를 하고 파면을 시켰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뒤에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서 인용이 되면 그만인데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문제는 이제 윤석열은 완전히 파면돼서 파면이 자연이고 되었다, 최상목이 대통령 대행인데 예. 그 전에 윤석열이 임명하고 떠난 한덕수가 죽었던 한덕수가 살아서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이렇게 됐을 때 최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는 이제 파면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총리 자격이 있느냐, 총리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일단은 뭐 문제 제기하고 시비를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은 제가 보기에 최성목을 가스라이팅 한 것 같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연일 마은혁 임명 안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완전히 윤석열 쪽에 호위무사가 됐어요. 네. 그런데 한덕수가 굳이 복귀할 필요가 있겠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법리가 또 등장하는 거 아닐까,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어떻게 취재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헌법학자 두 분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을 깊이 알고 있는 또 저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에 비교적 정통한 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면 불가피하게 한덕수를 땡겨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윤석열이 파면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직무 정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파면이고 완전 파면이 대통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상목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심판을 해서 기각을 하고 한덕수가 돌아왔을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만약 헌법재판관 8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다른 논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냐 이걸로 쌈이 붙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막 논란이 되면 그건 끔찍한 혼란이지. 그러니까 대선을 치를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은 당연히 다수는 당연히 한덕수가 기각이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최상목이 있다 하더라도 복귀를 하지만 만약 최상목이 그걸 거부하는 상황이거나 야 이거 그럼 뭐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쪽에서 대선판을 완전히 흔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다는 압도적 다수 헌법재판관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문제 제기했으면 결국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러니까 인용이든 이제 이해가 기각이든. 가네요. 예, 이제 이해가 가네. 이게 색다른 시각이고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취재 내용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이어서 자 그러면 한덕수를 먼저 당겨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과연 윤석열의 파면과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지금 말씀대로라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한덕수를 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어제 민주당의 내란 특위위원들, 법사위원들이 다 모였나 봐요. 네. 그런데 한덕수를 주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 모였는데 너무 중구난방이라 가지고 민주당의 특위위원들조차도 누구 하나 정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매불쇼 나갔는데 김기표 의원이 나왔는데, 근데 그분 참 좋아하거든. 그런데도 오늘 얘기는 내가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야. 정리를 못하더라고. 정리를. 그래서 오늘 김정대 의원하고 저희들이 시청자 앞에서 그러니까. 스피스를 통해서 제가 헌법학자들을 만나봤을 때 그런데 전화 통화를- 그게 이제 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제 특위위원들이 만났을 때 이런 분석은 없었거든. 네. 없었는데 오늘 김기표 의원이 왜 2%에 나왔는가가 헷갈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약간 헤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난해한 논리거든. 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논리가 있어가지고 이후에 전국 안정을 받다. 이걸 보고서 땡겨서 순서를 뒤집었다. 이렇다면 이거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8인 재판관들이 논쟁하는 내용을 다 추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추론이란 우리 부스러기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도 어떻게 읽어내는 것이 결국 이제 평론가들이 할 일인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적 취재하면서 어저께 제가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읽어야 하느냐. 이것은 또 민주당 쪽이든 야당 쪽에서 뭐 묻지도 않았지만 제가 얘기는 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자,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럼 8대 0으로 기각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은 다들 그렇게 해서 뭐 아예 각하가 될 것이다. 8대 0 기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겠느냐. 이것이 만약에 논쟁이 됐다면 그거는 또 이제 다음 논리로 발전하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의 행태가 위헌 결정이 났어요. 네. 그런데 한덕수는 마은혁 정도가 아니라 3명을 임명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만일에 이런 걸 이유 없다고 기각을 해버리면 헌재가 자기 부정이 되는 것이죠. 네. 아니 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놓고 3명을 임명 안 한 한덕수는 기각을 한다? 이런 문제에 자기 부정이 있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3분의 2 논리라는 것이 8명 중에서 6명이 인용을 해야 파면이 되고 자, 최사람이라도 기각을 하면은 5명이 파면을 하자고 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8대 0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갈라질 가능. 그러면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위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당연히 100% 위헌이죠. 위헌이죠. 예. 다만 중대성을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기간이 좀 짧았다. 그 뒤에 또 마은혁을 뺀 2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다라고 했을 때 파면에 이르는 정도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재판관 8명이 갑론을박 또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낼 가능성이 그럴 높다.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8대 0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자면 뭐 5대 3이든 4대 4든 아니면 3대 5든 분명히 그 뒤에 중대선과 관련된 위헌은 분명 하나 중대선과 관련돼서 각기 사정이 다르고 쉽게 얘기하면은 다수결 투표 방식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 탄핵으로 이어지는 여기에서 갑자기 생긴 이 이벤트가 얼마나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윤석열 탄핵 인용이 멀지 않았다는 예. 걸 지금 말씀하시고 네, 계시는 거예요. 사실 한독수에 대한 부분을 의견이 갈라지더라도 그러면은 6표 이상 그게 안 나오면 인용 의견이 안 나오면 일단은 복귀입니다. 복귀되죠. 예. 예. 그러면 한덕수가 다시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한덕수가 국정을 권한대행으로서 관리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예. 예. 왜냐? 최상목을 앉혀놓고 윤석열 파면하고 그 뒤에 한덕수 기각을 못하니까. 네. 복귀시키기에는 이젠 윤석열은 끝났으니까. 예. 그렇다면 이 얘기는 그 다음에 윤석열 선고가 멀지 않았다. 파면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윤석열의 파면에 대해서 8명의 재판관이 의견이 많이 갈리느냐, 아니면 7대1 정도냐, 6대2까지 갔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져야 그렇죠. 합니까? 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각하 쪽으로는 아예 없다. 어떤 식으로든 인용이든 기각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한덕수 이벤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탄핵 선고가 윤석열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겠느냐. 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힘은 뭐 오늘도 나가서 뭐 열심히 지금 뭐 각하다 아니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아예 뭐 5대3으로 가 있는데 4대4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희들이 취재해본 내용 판단으로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이고요. 네, 여전히 압도적이라 이거죠. 압도적이고 이것은 건드릴 게 없다. 자, 두 가지지 않습니까? 위헌성 100%죠. 중대성 100%지 않습니까? 네. 각하라는 것이 조건이 되느냐 이게. 이것은 어떤 법리를 다루는 사람이라도 각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연 말단의 끄트머리 어느 요소 하나를 가져와서 전체가 아예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위헌성과 중대성 두 가지만 이제 따지고 본다면 윤석열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외부에서든 아니면 내부에서 한덕수를 먼저 가야 한다는 이 논리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았으나 그 논쟁의 마지막 일종의 결론에 이르게 하는 지점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한덕수 되느냐. 기각. 한덕수가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다수는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또 소수는 그래도 걱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한덕수가 살아서 돌아오면은 누가 권한대행이냐. 예,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선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는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 못해라고 해버리는 순간 그렇죠.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판 자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예. 매우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이네요. 소수 의견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분석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에 대한 것이 결판이 난다. 다만 수요일쯤에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국 모의고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그날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나는 날이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피해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늦춰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정도 문제만 남은 거거든. 예.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다음 주 목금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자, 수요일 날 26일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나온다. 이걸 고려해서 헌법재판소가 자, 그거보다 당길 것이냐, 뒤로 미룰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외부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김종대 의원이 보시기에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일단은 영향을 받을 리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 나도 지금. 예. 아니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 이건 뭐 헌법재판소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헌법재판소를 봤을 때 일부 재판관들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원래 이 헌법재판의 그 주된 논란은 내용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뭐 이런 그다음에 절차 논쟁이 있었어요. 각하냐 아니냐 이런 게 논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번 주부터 확실히 시간의 논쟁이 됐어요. 네. 탄핵은 탄핵인데 언제 할 거냐. 네. 이걸로 광장에 시민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시간으로 프레임이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헌법기관 독립적인 8인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한 명이 지금 이제 민명 상태인데
소위 말하는 법원에서 있는 일반적인 재판에는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지도 않다. 왜 그걸 끼워 넣어서 판단하느냐. 다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가 빨라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 혼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는 것이지 거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상식과 순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상식과 순리고 8명 중에서요. 절대 다수는 그것과 연동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평소의 품성이나 스타일로 봤을 때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그렇지. 것이고 도대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사법부에서 항소심의 결과와 이것과 연계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상식이에요. 예. 그게 상식인데 나는 헌법재판소가 참 그런 얘기도 대놓고 말할 자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러는데 사실은 4주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식과 순리가 있는데 이런 왜 이렇게 늦춰졌느냐 이런 어떤 그 질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은 의심이 필요한 순간에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무언가 우리가 희망과 기대가 있고 상식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은 또 한편으로 의심의 시간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이 어제 오늘 엄청나게 확장된 측면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설치에 관한 어떤 그 법령들을 보면은 탄핵 청구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언제까지냐? 6월까지 간다고. 네. 예. 그리고 대선은 언제냐? 8월 넘어라고. 이것도 헌재가 그 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이런 무한정 확장도 사실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 본인들이 이렇게 이유를 안 밝히고 늦춰줬다는 데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시각도 지금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4주째 들고 앉아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윤석열 변론을 그렇게 서둘렀냐. 굉장히 강행군을 했거든. 네. 매일 변론을 오전부터 하루 종일 했다고. 이거는 빨리 선고를 내려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재의 책임 있는 태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사라졌느냐 이걸 설명을 네. 못하는 거지 지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제가 이제 헌법재판관들의 권위의식, 선민의식, 엘리트주의라는 것이 어쨌든 전제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항소심 재판과 관련돼서 뭔가 연결을 해서 땡긴다, 늦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닐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깜깜이처럼 숨어서 비공개로 모든 것을 자 평의 내용은 당연히 미공개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답답해하는 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하지 않는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거 당연하죠. 아무 말도 없이 이러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재판할 때 판사가 선고기일은 언제로 한다. 그다음에 그게 갑자기 바뀌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고 일자를 바꾸겠다. 그리고 다 동의받습니다. 네. 검사나 변호사로부터 다 양해받고 그다음에 언제까지는 하겠다 이런 목표 시한도 제시하고 판사가 다 그런 거 안 내야지 저 헌법재판소까지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기관이 없죠. 대한민국에 그런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자,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그리고 역할, 기능 그리고 앞으로 개헌이 된다면 헌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와 관련해서 헌재의 고민 사항을 한 번 더 이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한덕수 탄핵 선고를 언제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했고 두 번째는 헌재가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헌재의 파면 선고는 곧 조기 대선과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조기 대선을 해야 한다면 조기 대선이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돼야 한다는 것도 고려사항으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은 그러니까 탄핵 인용, 파면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덕수가 좋으냐 아니면 최상목이 좋으냐라는 정치적 고려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판결을 다음 주 월요일에 한다는 뜻은
차기의 대선 관리를 최상목이 할 거냐, 한덕수가 한덕수가 할 거냐, 예. 이걸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목은 사실은 처음에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는 한덕수보다 낫다고 봤지. 예. 그랬는데 그 뒤의 행태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 발견되다가 오늘 민주당이 그 최상목을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금융경제비서관을 하면서 미르케이 그 480억 기업으로부터 삥 뜯은 돈을 예. 최상목이 했다는 거거든. 예. 그리고 공소시효도 안 지났어. 안종범이 또 덮었었다는 이야기다. 안종범이 덮었었다 이거죠. 예. 그러면 누가 봐줬냐? 윤석열이 봐줬지. 네. 그 특검에 가 있는 윤석열이 최상목을 봐주고 살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부려먹은 거라고. 그러다 보면은 최상목이 이 대선을 관리했을 때 지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일단 윤석열한테 박근혜 박영수 특검 이래로 지금까지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는. 그러면 캐비넷 안에 다 있다는 얘기인데 윤석열 캐비넷 안에 네. 검찰 캐비넷 안에 다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한테 어떻게 선거를 맡깁니까? 이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이런 걸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최상목한테 맡길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최상목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40역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당신의 권한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위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버티고 있어요. 그럼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위헌으로 결정을 해줬는데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본인들이 파면할 수는 없지만 만약 탄핵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파면이지 이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근데 그 논리는 한덕수한테도 일부 있잖아요. 예. 3명의 헌법 그래서 제가 아까 재판관이 중대성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성은, 그래서 중대성인데 최상목은 헌재 판결을 받고도 개겼고 예. 한덕수는 일단은 그 판결은 안 받은 거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파면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위헌인 건 맞지만. 그러니까 5대3에서 5명은 파면이지만 3명은 그렇지, 중대성에 그렇지. 대해서는 그래도 파면을 할 수는 이걸 없다라고 해준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덕수가 이제 복귀를 한다. 근데 최상목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봐줄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라고요. 위헌으로 결정했는데 그렇지. 임명 안 해. 그건 약간 경우가 달라요. 완전 다르다. 그런 건 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당겼다. 라고 하는 쪽으로 정리정돈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취재를 잘 하셨네. 예. 윤석열을 기각할 것 같으면 한덕수를 당길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열을 기각할 것 같으면 한덕수를 당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좀 제 질문을 아니 우선 정치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직에 복귀할 건데. 복귀하면은 한덕수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의미가 별로 없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 큰 변수가 아니잖아요. 주범이 기각됐는데 그 밑에서 국무회를 열었고 안 열었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가 월요일 잡히니까 기각되면 윤석열도 기각된다라는 그 논리에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어서 그렇지. 윤석열이 기각될 것 같으면 한덕수 선고를 왜 당기느냐라는 것도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재 그 평의에서 네. 일단은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한 거 아닙니까? 동의를 했죠. 그러니까 발표했죠. 예. 바로 그 다 동의했다는 게 윤석열 파면에 대한 동의와 동일한 거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거 광장의 시민들한테는 이런 정보가 참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해서 선거 전에 이제 쭉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봐야 한다. 8대 0이다 그러면 제 추론이 매우 잘못됐을 수 있고요. 만약에 8대 0으로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7대 1이다, 6대 2다, 5대 3이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인용이 되어버리는 수도 있다. 봉지욱 기자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걸 자꾸 기각을 전제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중대성으로 보면 박근혜 탄핵보다 훨씬 더 개수도 많고 그리고 엄중함도 더
많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보자라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얘기는 하던데 어찌됐든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뒤로 미루어진다는 것이 결국 일주일 상관이지. 본원적으로는 국가의 체계를 안정적으로 대선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숙고한 결과가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생각을 했다면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월요일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 좀 잘 좀 이 방송을 보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 네. 같고 그 뒤에 탄핵의 시계는 더 빨라진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광장의 시민들이 모처럼 나와가지고 또 외쳐주신 보람이 있겠구나. 이런 어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나가 계신 분들이 걱정도 불안도 또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분석이 월요일 날 최종적인 이제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지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거 하나 지금 거론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평의가 2시간 14분 만에 끝이 나버렸어요. 네. 자, 온종일 평의를 하다가 그날은 2시간 14분하고 파토가 나버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자 한덕수에 대한 선고는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수요일 날 그러면 2시간 14분 동안 평의를 8명이 모여서 하다가 왜 한 사람이 조퇴라는 방식으로 나와버렸느냐. 이게 이제 한덕수를 먼저 당겨서 하는 것과 윤석열을 원래대로 선입선출 방식으로 하자는 것에 대한 사단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 안에서.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워낙 크니까 그 다음날 아침 평의에서 그러면 다수의 주장을 하던 사람이 양보해서 한덕수 먼저 가자. 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왜 그건 어렵네. 2시간 14분 만에 이게 파토가 나버렸냐, 평의가 중단됐느냐. 누구 하나는 뛰쳐나온 거죠. 뛰쳐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보수 인사인지 진보 인사인지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보수 쪽에서 뛰어나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수 쪽에서 뛰어나온 게 아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합의를 하면서 갔는데 그날 합의가 안 됐다. 근데 합의를 거기에서 내일 그러면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를 결정하고 밝히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나 동의 못한다, 기분 나쁘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그냥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날 뭔가 결정을 못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 아침에 일찍 다시 평의를 열어서 그럼 한덕수로 먼저 가자라고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었거나 이렇게 우리가 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렵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예. 정말 조심스럽고 함부로 추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듣고 있던 얘기는 윤석열이 탄핵 인용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용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전 그게 좀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3월 8일 날 그 제가 방송을 하는데 CBS 이정주 기자는 3주 전에 자기가 취재가 됐다 그러더라고. 네. 용사는 석방을 확신하고 있었다. 근데 그 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헌재 재판이 너무 불리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증인들마다 도움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구속 취소는 되고 석방된다. 그런데 탄핵 인용에는 대비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용산 분위기가 갔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아마도 대통령실의 민정 쪽에 선수들이 모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래서 석방이 된 이후에도 이건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 그 무렵에 국민의힘이 기각해서 각하로 전술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프레임에서는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용산도 똑같았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각하 쪽으로 전술을 바꿨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 사람들 희망은 인용을 갖다가 기각으로 바꾸는 거는 이제 본인들 자신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측도. 그러나 절차적 시비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각하시키자 이거지. 네.
그런데 그런 데서 군데군데 시간 끌기 요인들이 좀 양념처럼 뿌려져 있다고. 예. 계속 절차를 흔들고 되니까 결국은 조금 지금까지 4주째 연기하는 데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게 기본 전략이 여기까지. 시간 끌기는 성공했으나 성공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파면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 지금 깊이 그렇죠. 깔려 있고 예. 다만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사람들은 각하다 기각이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이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쇼일 뿐이지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없어요. 없는데 절차를 흔들고 하다 보면은 방어 논리를 변론에 써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평결을 내리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소요되다 한덕수 문제가 딱 이제는 맞닥뜨린 네. 거죠. 이걸 갖다가 평의도 간단하게 끝냈고 이게 어떤 시기적으로 또 엉키다 보니까 헌재가 이제 거기서 지난주 수요일 날 뭐 한 사람이 뛰쳐나갔다 뭐다 하는 거는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 문제일 것이다. 네. 이렇게 일단은 감은 좀 잡히네요. 알겠습니다. 그때 이제 상당히 혼란이 있었다. 혼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을 하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 결국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를 월요일 오전 10시로 한다는 것과 이어지는 지점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그날 지적하거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왜 경찰이 가포 비상령을 내렸느냐. 가포 비상령이라는 것은 경찰청 경찰 내규에 기관 간 사전 협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헌법재판소를 에워싸면 거의 진공방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24시간 정도 완전히 노가다 하듯이 막노동하듯이 막아야 된대요. 가포 비상령이 여러 내려졌고 협조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금요일 날 발표할 것이다. 라는 전제로 가포 비상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그게 가포 비상령이 정식으로는 안 내려졌지. 내렸다고 그때도 검토 중이었죠. 예, 예, 가포 그리고 비상령이 내려졌다고 저는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그 예. 가포 비상령은 계엄 때도 안 내려졌어. 예, 예. 예, 그때도 안 내린 가포 비상령을 어떤 날짜를 잡아서 그때 갑자기 선포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제 다수의 보도는 뭐냐면은 전국 경찰을 100% 대기시키는 가포 비상령을 검토 중이다. 근데 사실은 그게 최대치인 게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네. 대충 예고된 날짜를 대충 보고서 그 준비에는 들어간 거예요. 네. 그 준비에는 들어갔는데 실제 내리진 못한 거죠. 그거는 앞으로 다음 주쯤 돼서 한번 결심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자, 그 부분은 한 번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찰 쪽에서 가포 비상령이라는 것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이제 내렸다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김정대 의원 말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이제 질문으로 던져야 할 것이 과연 국힘은 민주당은 용산은 헌법재판관 8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호인들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여러 번 어떤 정보 교류나 협조 회의가 있고 또 김건희가 뭐 사법 카르텔을 동원한다고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이제 찔러대고 이러는 형국인데 최종 판단은 윤석열이 할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또 모든 어떤 변론에서 자기가 직접 진술을 했고 직접 변론도 했고 하기 때문에 재판 분위기는 사실은 윤석열이 본인의 아집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이 제일 많이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자기가 직접 했고 내가 해봐서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변호인 말도 취사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윤석열한테는 좋은 보고 위주로 했을 거예요. 재판부가 흔들리고 있다. 네. 그리고 계속 절차로 트집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어떤 법 기술의 아이디어들이 나갔는데 그리고 일부 먹혀들었다는 걸 가지고 믿을 겁니다. 이거는 뒤집을 수 있다. 또는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것을 플랜 A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의 상식이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 이러니까 그 이후 대책도 강구해봐. 예. 이렇게 반반씩 나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도 하지만 또 사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인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런 중요한 탄핵 심판을 할 때 가족이든 지인에게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판사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실제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때 윤석열이 양승태 대법관 얘기라고 예. 그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저기 자기가 잡아놓은 양승태를 그 왜 얘기를 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기 그 법원에 대해 가지고 뭔가 조금 본인이 옛날에 그 사법 그거 저기 뭐 수사한 걸 가지고 마치 뭐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거야. 예. 분명히 법적 카르텔을 의식하고 있었다. 사적인 라인을 찾았다. 예.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상식 아닙니까? 자, 저희 느낌은 이렇습니다. 느낌보다 이제 취재해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8인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외부에 노출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국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뭔가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용산은 뭔가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제가 취재한 내용이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추정의 영역이지만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아니 바깥에서 그럼 그거야 뭐 그분들을 대한 믿음이거든 신뢰거든. 근데 그 8명이 답니까? 밑에도 있잖아. 60명의 이제 그 연구관들이 있죠. 헌법 연구관들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 취재하는 것이 연구관들이 그냥 자기 눈으로 본 것. 근데 실제로 평의하는 데는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니까 들어와서 본인이 모시고 있는 재판관의 표정, 그 다음에 발언, 뭐 이런 걸 가지고 추정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안에서는 것은 알겠지. 안에서는 분위기만 전하는데 바깥에서는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취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헌법학자들도 또 거기에는 연구관 출신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 그 다음에 평소에 이 재판관 8인이 어떤 방식으로 그 재판을 진행해 왔는지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보고 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그 평의를 진행할 때 평의가 아니고 이제 그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중에 법정에서 하는 얘기들을 이제 추론해 보면서 맞추는 것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정보를 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다 또는 확실하지 않다 추정의 영역이다. 다만 우리가 당대표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한다고 우리가 취재해서 보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첫건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동네 분위기도 듣기도 하고 어디로 갔더라고 하는 거 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런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맞추기 게임처럼 돼 있어서 오늘 김정대 의원하고도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도 아, 이게 내일 모레 어떤 결과로 이어지겠느냐. 단순히 기각과 인용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굉장히 어떤 그 숨은 그림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우리도 너무 많은 어떤 추론은 시청자들한테 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오늘 좋은 쪽의 시나리오로 일단은 한번 한번 보여주셨고 그런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는 것도 우리 정치평론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금 한덕수 선고일이 월요일 오전 10시로 확정됐기 때문에 정말로 이틀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좀 다른 시각, 이 다른 시각이 오히려 특정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절대로 윤석열의 인용과 관련이 없다라는 쪽으로 강조하면서 주장하면서 이걸 믿으시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은 사실 이 모든 것은 이런 정도의 평지풍파의 정치와 국가를 완전히 혼란으로 몰고 간 이런 책임이면 상식적인 지도자는 본인이 해야 한다든가 네. 이렇게 어떤 그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달리 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권력의 끝 한 자락까지 붙잡고 자기 보호에 집착하고 그러면서 남은 어떤 권력을 한시라도 더 연장하려고 광분을 하면서 거의 발작 증세를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머리 아픈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하나의 어떤 정상궤도에서 이탈한 것이 단순히 개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더더욱 비이성적인 어떤 행태들이 그냥 한국 정치를 얼룩지게 만들었고 거기서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막바지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 높아지고 호남에서도 37%까지 나온다라는 여론조사, 그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 이름은 제가 거론하기 어렵지만 여론조사 의뢰한 언론사나 그 여론조사한 회사 잘 모르겠던데 이걸 가지고 대서특별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 호남이 실제로 37%가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37% 호남에서 참. 아니 믿을 수 없는 거를 그렇다고 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라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정말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도하다. 처음에는 탈법의 어떤 국면으로 나왔다가 급기야는 탈진실의 그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를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냥 오물을 다 뿌려놨어요. 이 국가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어떤 양심은 고사하고 이제는 그 뉴스 자체도 어떤 거 가짜 뉴스를 범람시켜 가지고 사람들 눈을 가리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획책하여 온 거죠. 이 혼란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탈진실의 사회 그리고 사이비 신앙의 사회처럼 되어가는 거 누가 바로 잡겠습니까? 우리가 중심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정말로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한 주가 대한민국 역사를 가를 중대한 시점이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내가 누군가의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헌법학자가 저한테 했던 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강한 어투의 말씀을 저도 지금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자 뜨겁게 깊이 있는 토론했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대형 화면에 나오는 그 샷을 좀 잡아주시면 화면에 간장게장, 양념게장 인터넷 최저가 대한민국 인터넷 최저가 한 통에 1,900원인데요. 경영푸드를 네이버에 이렇게 좀 쳐보십시오. 지금 QR코드로 바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1kg 정도 되는 간장게장을 1,900원에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역대 최저 가격으로 스픽스를 통해서 경영푸드가 홍보하면서 저렇게 가격을 내놨는데요. 꽃게 포함해서 모든 재료가 국내산 100%인데 어떻게 1kg을 1,900원에 주느냐. 직접 드셔보시고요. 너무너무 맛있고 가성비, 가심비 아주 좋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티에이징 특별 할인, 눈썹 미용 특별 할인인데요. 30만 원 정도 줘야 하는 것을 지금 선착순 20명에게 예약을 받아서 15만 원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직접 시술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바뀐 모습 나중에 보여드릴 테고요. 서울 강서점인데 가양역 근처에 있습니다. 9호선 가양역 근처에 있고요. 전문가 그리고 국가로부터 자격을 받은 분이 전문적으로 눈썹 미용을 이렇게 시술을 하는 것이어서 만족도 그리고 아주 요즘 유행 트렌드에 맞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꼭 전화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정말로 50%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10-9308-2503입니다. 안티에이징 서울강서점 행사까지 제가 홍보해 드렸습니다. 자, 김종대 의원님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예, 자주 뵈면서 색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김종대 레이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의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스픽스 김종대 레이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